네, 지금 이제 달러 약세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요. 또 미국, 중국의 어떤 갈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.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이 달러의 이 초기 예상했던 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들에 의해서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생길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저는 계속 그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. 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세계에서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줄어들고요. 그 다음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저는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. 장기적으로. 그 기간이 1, 2년이 아니라요. 3, 4년 지속될 수 있다. 아, 3, 4년? 네, 그동안 달러 가치 최근 흐름 보면요. 제가 저기는 금값하고 같이 그려놨습니다만 네. 달러 가치가 이게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인데 세 번에 걸쳐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가격에 큰 하락이 있었어요. 네. 이 85년 9월이었었거든요. 이게 플라자 협의라고 그러죠. 8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 안 하지거든요. 그래서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G5 선진국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러 가치 하락, 특히 엔 가치 유도했었죠. 네. 이때 달러 가치가 한번 크게 하락했었고요.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 어려워지면서 달러 가치가 오랫동안 하락했어요. 그래서 그동안 큰 흐름을 보면 달러 가치 하락 두 번 국면이 있었는데 저는 세 번째 하락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. 그래서 이게 3, 4년 지속될 것이다.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미국 GDP가 앞으로 3, 4년 동안 감소폭이 저는 클 거라고 상대적으로요. 그래서 미국 GDP가 작년에 세계에서 비중 25%인데요. 2024년까지는 뭐 거의 20%대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다. 그래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만 보면은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어떤 요소?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달러가 아직도 기축통화니까. 네.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이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하다. 호주 달러 상대적으로 약세고 스위스 프랑이 강세다. 이런 조짐이 나타나면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달러가 기축통화거든요. 네.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지난 3월에 뭐 주가도 폭락하고 심지어는 금도 폭락하고 네. 모든 자산가에 다 폭락했지 그랬죠. 않습니까?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달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것이다. 그래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보면은 달러 가치 뭐 지수가 그동안 뭐 100 이상 가다가 최근에 뭐 9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반등할 것이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 금 가격이 며칠 전에 그렇게 폭락을 했잖아요. 네. 최대 뭐 역대 최대라고 역대는 아니고 뭐 하여튼 최근 네. 몇 년 동안 최대 폭이라고 6%인가요? 4.9%인가 뭐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? 네, 그거는 단기 그냥 일시적인 단기 변동성이라고 보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에 들어섰다는 거죠. 저는 금은 달러 가치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떤 분이 금 어때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실시간으로. 아, 네. 그래서 올 3분기, 4분기에 쓸 돈 같으면은 지금 금 좀 줄이십시오. 뭐 이런 정도는 했습니다만은. 아, 경제 위기가 오면 금 가격도 일단 일시적으로 떨어지죠.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사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너무 최근에 급등했습니다. 급등만큼 뭐 이렇게 조정이 있는데요. 근데 저는 멀리 보면은 금값을 큰 상승 한 3단계 정도로 보면은 지금 1단계 상승하고 지금 조정 기간이다. 저는 그 정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일각에서는 그 이번에 코로나 뭐 러시아에서 백신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제 위기 상황, 그 실물 경제를 압박하던 그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어떤 요소가 발표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. 뭐 그것도 한 요인이 그럴 수 있는 건가요? 되겠죠. 그래서 뭐 백신이 개발되면은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뭐 사람들이 금을 아마 덜 찾게 될 거예요.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일 텐데 달러가 강세되고 주가가 오르면은 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요. 근데 제가 백신이 그렇게 쉽게 개발돼가지고 직접 그 치료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빨리
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러면 그 뭐죠? 그 미중 갈등. 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틱톡 문제가 지금 불거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어떤 무역 전쟁을 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데이터 영토 전쟁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데이터 예. 미중 무역 전쟁 결국은 패권 전쟁인데요. 예, 그동안 저 무역 전쟁을 했었죠. 지금은 저 기술 전쟁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무역 제조 강국을 추구했는데 이미 양적으로는 다 달성했거든요. 세계 최대 무역 강국, 제조 강국이죠. 중국이 제조 2025라고 뭐 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자기들이 수입하는 핵심 소재를 자기들이 다 생산하겠다는 거죠. 거기에 이제 반도체도 포함되죠. 기술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중국이 유한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죠. 네, 그래서 기술 강국 싹을 잘라야 되겠다. 그게 미국의 전략이고요.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화웨이나 틱톡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이런 전쟁들이 저는 뭐 11월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심지어는 저 금융 전쟁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금융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종류일까요? 화폐? 아니면 가지고 있던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버리는 겁니다. 네. 그동안 저 중국이 2001년부터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 한 5조 1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거든요. 네. 그 중 일부를 애완 보유국도 가지고 있지만은 미 국채를 최근까지 한 1조 8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그거를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금융전쟁의 핵심인데요. 물론 그렇게 되면은 두 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. 안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. 상황에 따라 미국 대응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저 요새 언론에 보면은 그 남중국의 문제, 네. 거기도 좀 심각하게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선거 전에 뭔가 뭐를 한번 하기는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인지 지금 뭐 틱톡이나 하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한번 일으키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말 표를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정말 강력한 조치로 일단 뭐 정치인들은 선거가 우선이니까 예, 맞습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예. 그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예.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하반기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질 요인들, 리스크 요인들은 살아있는 거네요. 예. 그러니까 우리 주가를 보면요. 2011년부터 2070 전후에서 그냥 상하 크게 보면은 제가 그 순환 변동치라고 보는데 주가 장기 추세를 보이고 추세를 구하고 단기적으로 얼마나 변동했냐 이거 변동폭을 보면은 10% 넘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8월 달에 2,400이 넘어가지고 지금 장기 추세에서 한 16% 정도 벗어났어요. 근데 추세가 2로 벗어나면은 반드시 추세가 또 그 밑으로 가는 국면이 몇 달 후에 나타났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는 앞으로 저 3분기 후반, 그 다음에 뭐 4분기 초반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이 변동과 확대 국면에 참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근데 대응한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. 이게 예. 뭐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거니까. 예. 그럴 때 뭐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장기 투자라면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게 좋은 방법인 건가요? 예, 꾹 참고 견디면 되죠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가가 배당 때문에 한 단계 상승하는 국면이다. 예, 꾹 참고 견디는 게 좋기는 좋은데요. 근데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이죠.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건 거예요. 예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높인다는 건 이제 지금 뭔가 보유 물량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줄이는 거. 예. 그런데 이게 예상과 다르게 계속 상승을 해버리면 예. 상승장 이득을 놓치는 거 아니냐. 예.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락하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차라리 그때 파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거는 갑자기 오니까요. 또 떨어진다고 해서 못 팝니다. 아, 너무 그 각도가 네, 가파라서. 각도가 가파니까. 그래서
뭐 지금 주식시장을 우리가 주식을 무릎에 사가지고 좀 목에서 팔아. 이 머리는 그냥 네. 남겨두라는 것이죠. 예, 지금 저는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아니 뭐 교수님 생각이시니까. 예.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냥 더 오를 수도 있지만은 뭐 현금 비중을 조금 올려놓고 예. 좀 올린다면 현금 비중을 몇 % 가져가는 게 교수님 개인 입장에서 예, 저는 교수님이시라면 예, 저는 지금 한 60% 정도를 현금화해 놨습니다. 아 그러세요? 예. 예.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60%를 다 쏟으실 계획이신 건가요? 예, 그렇죠. 예. 그리고 가끔 뭐 당신은 저 주식에 얼마나 투자하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. 이제 우리나라 보니까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발표하거든요. 네.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중에 77%가 예, 실물자산,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더라고요. 금융자산은 20% 정도밖에 안 돼요. 아, 네. 예, 근데 저는 거꾸로 예, 금융자산이 60%, 부동산이 실무자산이 한 40%, 그다음에 60% 정도에서 80%가 주식시장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주식은 좀 줄인다고 그래야 되는데요. 예, 제가 지난 30년간 공부한 게 금융시장, 주권시장이니까요. 강하신 거니까. 예. 그러면 그런 이제 하여튼 변동성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가능성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게 만약에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이제 대응 방식을 미리 고민해 놓는 게 낫겠죠. 예, 그래서 다음 추세에는 어떤 거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.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이전에 올랐던 그 주도주들, 그러니까 뭐 언택트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시 오를 것이냐, 아니면 그때 가서 뭐 가치주가 됐든 뭔가 좀 바꿔야 되냐. 저는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하고 결국 있어요. 주도주가 이번 나간다.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뭐 코로나가 안전히 진정돼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은 또 새로운 큰 변화들이 있을 텐데요. 네. 적어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하여튼 이런 변수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, 그리고 만약 그게 연장이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,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어제 저 거래소에서 뭐 주최로 공매도 뭐 토론회를 한 걸 알고 있는데요. 사실 제가 공매도에서는 심층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어제 거래소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공매도의 순기능, 역기능 그러는데 다 선진국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. 적정 가격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좀 문제가 된 것은 그동안 보니까 공매도를 허용했을 때 주로 기관 투자가 99%하고요. 개인은 1%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공매도 토론장에 개인들이 피켓을 들고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. 뭐 이런 시위를 했다고 제가. 금지. 그러니까 뭐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. 그런 식으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요. 그런데 저는 공매도의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만 해준다면 개인들도 그거를 할 수 있게 기관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시장 기능을 주가가 적정 수준 찾아가는데 사실 주시장은 제가 지난 30년간 지켜봤으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. 장기적으로는.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죠.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좀 해제됐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. 그러니까 우리 개인,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좀 더 합리적으로, 공정하게 좀 만들고,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놓고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의심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거예요. 보통 공매도를 한다는 건 미리 뭔가 확보를 하고 그걸 담보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진짜. 근데 최근에 더 문제가 된 것은요. 애국계 기관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팔았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그게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겁니다. 그런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런 건 없어져야 되죠. 그렇죠. 어떻게 주식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팔 수 있느냐.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뭔가 개인들에게 되게 불공정한 어떤 플레이다, 지금 그라운드다.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점만 개선된다면은 저는 공매도는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, 오늘도 이렇게
그 국내부터 뭐 미국, 그다음에 세계, 전 세계 그 어떤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보는 김영익 교수님과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. 역시 뭐 김영익 교수님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연구를 하시면서 데이터 가지고 어쨌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시장이 과연 이 합리적인 생각과 부합이 될지 그러지 않을지는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하여튼 오늘도 또 교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런 뚜렷한 그 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많이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됐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